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종우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 교수님으로부터 고려말 체유경과 풍남문에 대한 기조 발표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늘 이 행사에 제가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붙이고 많이 해서 얼굴을 많이 좀 뵈게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끝나고 있다 또 조각 좌장도 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자주 이것들에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조를 맡았는데 기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것이고 또 개인의 주장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최유경 선생의 체에서 이런저런 몇 편의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정된 사료가 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 오늘은 상당히 특별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수 교수께서도 이따 발표하고 또도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발표할 때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존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든가 했는데 이번에 우리 김정수 교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고증해서 100% 신빙성이 있는 자료다 해서 아주 격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남혜경 선생께서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풍남문의 건축에 관한 것을 또 다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오늘 이따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이 오늘의 관점에서 최경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띄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말입니다. 최유경 선생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를 살다 간 인물이다.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경지, 호는 축정이고 시호는 평덕공이다. 그가 태어나 활동했던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격동 시대였다. 내적으로는 이 권문세족과 신흥 사대부와의 갈등과 친원파, 친명파가 가는 대립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의 시대였으며 외적으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원명 교체기에 따른 대륙의 내분과 혼란으로 정세가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던 시기였다. 최유경은 이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후세에 기억될 인물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그 사건에 관련된 인물을 탐구할 적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선은 그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사건이나 행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유경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료 한계로 그 생애와 활동 그리고 풍남문에 관한 사실적 접근이 약간 있을 뿐이다. 오늘의 학술 대회도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완하며 조명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제가 쓴 이 글입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그 행적을 통하여 최유경을 법치주의, 국가주의, 민본주의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주 테마는 이것입니다. 최유경 선생의 국가주의, 법치주의, 민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법치주의나 국가주의, 민본주의라는 말은 근대 이후에 나타난 용어이기 때문에 당시의 행적에 대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를 이러한 인물로 평가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은 오늘날 같은 민주사회에 타당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왕이 국가의 상징이니 국가를 지키기 위한 왕에 대한 충성이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원리 원칙을 지키며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관리의 직분을 수행했다면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에 대한 애민사상은 곧 민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선
최유경 선생이 활동하시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선 이 최유경 선생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이 고려 말을 살펴보면은 고려 원의 강화 이후 약 80년 동안 지속되었던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14세기 이르러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원나라의 성종 이후 황족 사이의 제휴다툼과 권시들의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건국 이래로 전쟁을 일삼아 재정의 궁핍을 초래했다. 그리고 원나라 순제에 이르러서는 무절제한 공정생활이 재정난을 가속시켰고 공민화 등이 즉위하던 1351년 원나라 순제 지정 11년으로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원나라 사람들도 전후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중국 각지에서 한족들이 봉기하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여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데 1354년 공민왕 3년에는 한족 반란군이 장사성을 토벌하기 위하여 원은 고려의 원군 파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원이 고려 파병을 요청한 것은 앞서 왔던 그 원나라에 사신해 왔던 최하중의 권위가 한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따라서 40여 명의 장수와 2,000명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원나라의 원병으로 참전하였던 고려군은 당시 반란군의 실세와 원의 실정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었고 비육한 이들이 보고한 내용은 고려 국내의 정책 추진에 많은 자극을 줬습니다. 즉위 초부터 나라의 자주성과 내정 개혁을 꿈꾸던 공민왕에게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이듬해인 왕 5년 1356년부터 반원 정책을 실천에 옮겨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원의 간섭을 종식시켰습니다. 1356년 반원 개혁이 얼마 동안 공민왕 중심으로 안정된 정국이 유지되었으나 1359년과 1361년에 두 차례 걸쳐 홍건적의 침입은 이러한 사태를 동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반원 정책을 종식시키고 고려가 안정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차례 홍건적의 침입이 새로운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 말입니다. 홍건적은 중국 대륙에서 한족의 봉기가 일어날 때 그러한 한인 반란군 하나로 하북성에서 그 한산동 유복통이 일어나 북중국에서 원나라 세력을 축출하고 세력을 강성하게 됐는데 1359년 원고로 반격을 받은 한 무리가 요동으로 쫓아와 고려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홍건적은 서경까지 이르렀으나 고려 반격으로 피해를 입고 돌아가고 1361년 홍건적은 다시 그 천혜에 와서 개경이 함락되고 왕은 안동으로 피난 가기까지 했지만은 이것도 역시 고려 장수들이 퇴각시켰습니다. 고려에서는 두 차례 걸쳐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쳤지만은 그 피해와 영향은 아주 커서 수도 개경이 50일간 적의 수중에 있었고 또 남방 지역에서도 이 공민왕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토벌군을 징발 등으로 소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크게 퇴색했다. 또 고려 말에 또 하나는 외구 침입인데 외구 침입이 심지어 개경 앞바다 강화도까지 약탈을 당하고 외구의 창궐로 해상의 조언이 끊겨져서 재정이 곤란하고 연해 동민들도 어려운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어려운 때에 그 홍건적이라든가 외구를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이제 유화도 회군과 이성계를 보겠습니다. 고려가 밖으로부터 외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받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에 대륙의 정세는 크게 변전하여 고려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한인 반란군 한 사람인 주원장이 1368년 중국 남경에서 명나라를 세우고 원나라를 함락시켜 원나라가 멀리 북으로 달아나는 원명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반원 정책을 추구하던 공민왕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연호를 사용한 친명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원나라와 관계가 깊은 부원 세력 기반이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고려는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이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친명파와 친원파인데, 친명파는 공민왕을 정점으로 신진사대부로 구성되었고, 친원파는 원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권문세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관계 속에서 공민왕은 1374년 반대파의 살해가 되고, 중립파인 이인임의 투대로 우왕이 즉위하자 고려는 원나라와 명나라에 거치는 양면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이인임 일파는 우왕이 즉위하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그 승습의 승리를 요청한 한편 북원에 대해서는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우왕 때 친원, 친명 양대 세력 간의 대립은 1388년 2월 그간 고려에 대하여 여러모로 압박을 가해오던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은 원조에 속하던 것으로, 원나라에 속하던 것으로 다시 회복하겠다고 천령위 설치를 전달하면서 국내 정세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즉 명나라 요구에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최영은 크게 분개하여 이 기회에 명나라가 차지한 요동지방까지 회복하려는 요동청벌을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고려는 1388년에 최영이 이 팔도 통도사가 되고 조민수를 자군 통도사, 이성계를 군 통도사로 삼아 요동청벌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국내의 정세를 보아 요동청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병을 반대했던 이성계 일파는 압록강 가운데의 유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대파인 최영 등을 제거하고 우왕을 축출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는데, 이것이 이성계가 고구려를 넘어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성계 위화도 회군과 최유경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계와 최유경의 첫 만남은 이성계가 양광 경상 전라 3도 도원수로 임명되면서 1377년 최유경을 양광 경상 전라도 3도 부원수로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쭉 우리가 이제 그 뒤를 읽어가면서 보면은 아주 우리가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 중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성계에 의해서 최유경은 발탁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절실한 후원자하고 그를 끌어주는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이성계가 유화도 회군을 할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왕에게 고변을 한, 쉬운 말로 고자질을 한 게 또 최유경입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그는 배신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중에서 나온 기록이나 책들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발표했지만은 그 당시는 나라가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국가라고 하는 상징적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왕이 잘못되는 것은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인간적인 면에서는 배신을 했던 최유경에 대해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성계는 그를 들어서 계속해서 중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성계의 포부도 있지만 이성계도 최유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주의 관념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제 나라가 새로 되면은 역시 그 나라에 최유경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인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성계의 유화회군과 최유경 관계는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유경의 가치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로 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최유경은 1388년 이성계가 유화도에서 회군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우왕에게 제일 먼저 고변하고 또 우왕을 호종하고 개경으로 돌아올 만큼 고려 왕실에 충성을 바친 사람이다. 최유경은 당시 이성계의 세력이 조정을 장악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 관하한 어쩜 그가 이성계를 배반하게 되면은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훤히 알면서도 우왕에게 회군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성계 입장에서 보면 이미 10여 년 전에 삼도 부원소로 추천을 했고 그 뒤로 여러 정황으로 봐
꾸준히 관계를 이어왔을 터인데 왕에게 고변한 것은 괘씸하고 배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유경은 왜 무슨 이유로 자신을 이끌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이성계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회군에 대한 고변을 했을까? 그것은 계례 영달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가치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하나가 잘 되고 명예를 얻고 하는 그것보다는 국가라고 하는 가치관이 먼저 앞섰다. 앞서 언급했지만 당신은 왕조 시대였고 왕은 곧 국가의 상징이니 왕에게 변고가 생긴다면 그것이 곧 나라,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태조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395년 태조 4년 태조는 우정승 김사영에게 최유경이 무진년, 바로 위화도 회군이 있던 해죠. 무진년에 우리를 배반한 것은 그의 임금을 위한 따름일 것이다. 또 그는 포치의 재주가 있다라고 하면서 관직을 더욱 올려주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태조는 최유경에게 내가 그대를 아끼던 것과 그대가 나를 미워했던 것이 모두가 충을 사랑하고 충의 격동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가. 옛말에 죽는 것도 충이요 사는 것도 충이라 했고 나아가는 것도 충이요 물러나는 것도 충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대는 전조에서 이제 고려죠. 기밀을 안 사람이요 금일의 몸을 지나였으니 그 의를 조절한 마음이라 내 또한 그대를 여우로서 대하고자 하나니 이미 충의의 신으로 자부하거든 한번 과인의 조정이 설 것이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본다면은 이성계 자신이 최유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배반이나 간사한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는 관점에 서 있던 인물이고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국가에 충성을 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태조 입장에서 볼 때 최유경은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고 부르게 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국가주의, 이 국가주의라는 말은 오늘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유경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최유경 관점에서는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유경의 가치관 중에서 최유경을 법치주의자로 저는 봤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는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자는 말이 아니라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밑에 주 18에 있는 것처럼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률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가 법치주의인데 그런 것이 아니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관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법을 집행할 때라도 옛날 그 관리는 삼권을 다 갖고 있었죠. 사사로운 감정으로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법을 집행한다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유경에게서는 법치주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1372년 판도 자랑에 대해 업무를 파악할 때 이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금이 곡식 못지않게 중요한 부상징이 됐었는데 세력 있는 권세가들이 그 소금을 만드는 그 소금 가마 염분을 강제하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임금께 품어야 임금께서 염분, 소금 칸을 모두 굽고 있는 염창에 속하도록 했다. 말하자면 이 귀족들이 독식을 하게 돼서 세력을 넓히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에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취했겠죠. 또 다른 사례를 본다면 최유경이 사헌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환관 윤충자가 국왕의 총의를 믿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윤충자가 불법을 알고도 그 권세를 두려워하여 그를 탄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유경은 사헌부의 일을 맡자마자 윤충자를 탄핵했다. 결국 윤충자는 이듬해 변방으로 비벼 그 세력을 잃게 되었다. 이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그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불법적이고 이 법에서 어긋난다면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탄핵하거나 내려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78년 무후에 송사를 공정하게 판결함으로써 권력을 가진 신하의 미움을 사가지고 모든 관직을 삭직당하고 고향 청주로 돌아가기도 하였으며 1388년에는 권력을 가진
임금의 무리를 벌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유경은 상대가 누구든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징벌하는 법치주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유경이 전라도 도관찰 출석사로 제적했을 때 도순문사 최은혜가 여직을 보고도 출석하지 않았다여 그를 감금하고 정부에 죄질 것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밑에 주 23, 24에 나왔듯이 그 당시에 최은혜는 대단한 권력가의 집안인데 그런 권력가의 집안에 잘못 보이면 본인이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죄주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자 수령과 장제를 모두 떨지 않을 수 없었고 그와 관련된 것에서는 부정이나 부패가 있을 수 없었다. 1482년 공주 목사가 되었을 때 주의 관리 이식이 대흥군의 안집이 되어 순무사의 총위를 받고 있었다. 이식이 군사훈련의 군인들을 이끌고 공주에 와서도 여전히 그 뒷 배경을 믿고 무리하게 굴자 최유경은 이식을 그 자리에서 쫓아버려서 가난한 아전들을 모두 복종시키기도 했습니다. 외화도 회군 직후인 1488년 8월에 조정에서는 대신을 선발하여 각도로 보내어 민정을 살피고 그동안 쌓여온 폐단을 협가하고자 했는데 당시 최유경은 전라도 도관 출척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의 그 임무는 주로 호구를 증가시키고 부역을 균등하며 학교를 부흥시키고 잘못된 수령을 출척하며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 방진의 상도를 하는 행하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최유경이 발탁된 것은 최유경은 분명하고 판단한 행동은 어느 것이든 변혁이 필요한 곳에 항상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그 일을 담당하는 자에게 상대방이 승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 칼을 휘두르더라도 그를 모든 사람들이 믿고 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유경은 항상 적임자로 발탁되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던 인물입니다. 1396년 8월 최유경이 도성을 건설할 때 도성 감역관 박리가 군인을 시켜 큰 돈을 음모다 길이 좁아 어려움이 있었자 전밀직 이사회의 집 울타를 허물뜨렸는데 이를 본 이사회가 나와서 박리의 뺨을 때리고 역설을 했습니다. 최유경이 이를 구하기 구한 이사회 간호 20명을 내어 남문공사에 나가라고 이사회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종 2품 밀직부사를 거쳐 서해 관찰사가 지난 고위 관리였습니다. 최유경은 아무리 고위층이라도 공무와 관계될 때는 추도용 쓰지 않는 법치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유경이 법치주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두세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 그를 얼마나 신임했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그는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이죠. 관리라고 해서 예나 지금이나 절대적인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당대의 관리들조차도 그의 청렴 결백하고 원칙적인 것에 승복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떤 권력 있는 자들을 내리치고 그들을 갖다가 한쪽으로 내리칠 때는 분명히 모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를 죽일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다른 모든 관리들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부 승복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이 그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전 근대사의 봉건 시대에도요, 민의 지지를 확신할 때만 소신이라는 것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이 지지를 안 하면은 도저히 어려워요. 역사 속에서 재미있는 건요, 향소부곡이라고는 천민 집단이 고려시대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향소부곡민의 천민 집단이 조선시대에 초에 없어져요. 그러냐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에 향소부곡민들한테 내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너희들의 신분을 양인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켜짐으로써 왕이라 할지라도 천민들에게까지 신임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관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러한 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최유경은 왕과 같은 관리들과 또 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러기에 그는 법치주의를 행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최유경의 민본주의입니다. 최유경의 국가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관의 바탕에는 항상 민본, 즉 애민이라는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고 일반 민이나 하층민들에게 지배계급의 불평등한 행위가 당연시 되던 때에 그런 나라의 근본은 민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처리한 애민의 민본주의였다. 이건 오늘날 볼 때는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주인이 종을 죽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때입니다. 관리가 이런 그 하층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모든 법이고 모든 것은 관리 위주지 어떤 민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의 민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시대에 그가 민의 편에 서서 어떤 일을 집행하고 해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상이 민본주의라는 사상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의 주인은 민이라고 하는 사상이 민본주의를 끌어내는 건데 그가 국가주의를 했던 것도 나라의 사상은 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가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것도 민이 지켜줘야 나라가 지켜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바탕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유경이 양광도의 알림사가 되어 관신들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는 것을 시정하기도 하였거냐. 1474년 공민왕 23년 강원도 알림부사가 임명됐을 때 공민왕의 딸인 희전이 각도에 포목을 내려보내고 해마다 쌀로 그 이자를 거두는 사채놀이를 했는데 이자가 비싸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였는데 이에 최유경은 조정에 알리지도 않고 포목을 모두 돌려보내니 백성들이 은혜로 생각했다. 왕의 딸 공주의 일까지도 과감히 나섰죠. 또한 1399년 1월에는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최유경은 왕에게 무일도를 바쳤습니다. 이 무일이라는 것은 주 30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무 위에 서는 사람은 일생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일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친 것이 무일도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일을 통해 백성의 도구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임금 스스로 근면하고 근신하여 안일에 빠지지 말 것을 아뢰니 임금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임금에까지 이런 간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유면하지 않고 항상 백성을 보살피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관리했습니다. 한때 외적의 침략으로 장과 보성의 백성들이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원하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창왕은 개성 소인 기물을 보내 최유경에 술과 옷을 내리니 이에 대해 최유경이 은혜에 감사하며 글을 올리니 왕은 최유경에게 다음과 같은 회답을 했습니다. 모든 수령과 변방에 있는 많은 그 진들이 백성이 그 기한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데 빠뜨려 이를 시정한 사람으로 대강과 도당에서 그들을 추천하기에 관찰사로 하였다. 백성들 수령들이 백성을 배고프고 춥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를 누가 시정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대강과 도당 영의정 차이 이런 도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최유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음은 윤음을 받들고 윤음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이야기를 윤음이라고 합니다. 윤음을 받들고 강자의 서리와 이슬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니 대의 근거함을 생각해 사신을 보내어 위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자칫하면 이제 백성들이 소유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 추위와 배고픔 같은 거. 근데 그를 갖다 진정시킬 수 있는 인물은 백성들이 다른 인물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때 최경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얼마나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백성들이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 모든 관료들도 그의 인품을 존경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74년 12월 강원도 알림부사에서 사원부 장령으로 임명되어 개경을 떠나게 되었는데 강원도를 떠나는 날 도민들이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최유경이 바른 말로 가난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태종이 최유경이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왔을 때 최유경이 사역길에 보고 들은 것을 물은 일이 있었는데 이에 최유경이 답하기를
침향을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매양을 강요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며, 뭐 침향이라는 건요, 불교 신자들은 잘 아시겠죠. 이 매화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뻘속에 오래 묻어 두었다가 나중에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대단한 약초가 되고 향도 좋은 걸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새 침향을 갖다가 저쪽 그 남방 있는 나라에서 수입을 좀 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드느라고 백성들이 고통 겪고 지방관들은 물고기를 위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왕에게 이런 폐단을 없애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가 최유경의 투철한 민을 바탕으로 하는 애민 정신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최유경과 풍남문인데 이 풍남문은 다음 발표할 우리 남희경 선생께서 했기 때문에 풍남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놔두고 위에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최유경은 일찍부터 토목과 건축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369년 27살 되던 해에 공부의 산랑의 관직에 이르렀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목과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관리가 됐다는 얘기죠. 1390년 조선이 건국되고 다음에 도읍을 옮길 생각을 가지고 왕의 특명으로 최유경에게 상정도감과 도성영축도감을 맞도록 하니 그것도 받들었다. 이것도 역시 건축과 토목에 관한 일이죠. 1395년에는 지중추원사로 태양권을 파견되어 운하를 건설할 후보지를 물색하도록 하였다. 이제 말하자면 주 39에 나오죠. 태안 북쪽에 조운선이 다닐 수 있는 운하를 팔 수 있는 것을 가서 찾아봐라 하고 최유경에게 임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398년 3월 태조가 평주로 순항하면서 개성 윤후사에 들렸는데 개성에 있는 수창군과 성이 수려지지 않고 방치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유후 이원경과 부유후 이호옥을 파면하고 최윤경을 후임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기사를 살펴볼 때 최유경은 토목 건축 분야에 재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이제 문헌에 나오는 풍남문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남희경 교수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맺는 말을 읽음으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에서 고려말 조선 초의 격동기를 살면서도 권력의 빌부터 아첨거나 권력을 가지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꼿꼿한 자세로 모범적 삶을 살았던 최유경에 대해 살펴봤다. 특히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관된 가치관으로 살았으니 그의 가치관은 국가주의, 법치주의, 민본주의라는 현대 민주주의 개념으로 이을 수 있는 삶이었다. 그는 어느 왕조, 국가가 들어서든 그 왕조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국가가 있어야만 관도, 민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와 그 바탕이 되는 민을 위해서 그는 관리로서 올곧은 자세로 원칙을 견지하는 법치주의 길을 걸었으며 관리의 자세는 민을 위한 민본의 자세를 지내하며 이것이 곧 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의 삶은 그 푸르름을 잃지 않은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휴식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휴식 시간에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요. 영상